안녕하세요. 67에 남들 다 주책이라 손가락질하는 그 연애를 시작한 여자입니다. 저는 충청도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논이 끝나는 자리에 야트막한 산이 하나 앉아 있고 그 산 밑으로 집들이 옹기종기 붙어 있는 그런 동네요. 여름이면 매미가 어찌 나오는지 한낮에는 그 소리에 귀가 먹먹할 지경이었지요. 저녁 무렵 그 소리가 뚝 그치면 그때부터 모기불 냄새가 마당에 퍼졌어요. 우리 집은 가난했습니다. 가난했다는 말로는 좀 부족해요. 아버지가 일찍 편찮으셨거든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허리를 못 쓰셨어요. 그러니 살림이 어떻겠어요. 어머니가 남의 밭일을 다니셨어요. 새벽에 나가서 해가 떨어져야 들어오셨지요. 어머니 몸빼 무릎개가 항상 흙물로 거뭇하게 절어 있었고 빨아도 빨아도 그 자리만 색이 안 빠지더라고요. 저는 사남매 중에 둘째였습니다. 위로 오빠가 하나 있었지요. 엄마는 늘 입버릇처럼 우리 집 기둥이라고 했어요. 그 시절 시골집이 다 그랬잖아요. 아들이 잘 되는 게 곧 집안이 사는 길이라고요. 그러니 딸인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찍 돈벌이에 나서는 게 순서였지요. 여상을 졸업하자마자 저는 공장으로 갔습니다. 전자부품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라디오니 텔레비전이니 그 안에 들어가는 손톱만한 부품들 있잖아요. 그걸 컨베이어에 앉아서 하루 종일 조립하는 일이었어요. 인두로 납을 녹여서 부품을 붙이는데 그 납땜 냄새가 어찌나 독한지 처음 며칠은 머리가 다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그 냄새가 안 나요. 코가 적응을 해버린 거지요. 지금도 가끔 어디서 비슷한 냄새만 맡아도 그 컨베이어 앞에 앉아있던 19살로 휙 돌아가곤 합니다. 작은 부품을 하루 종일 들여다보니까 눈이 짓물렀어요. 저녁이면 뻑뻑하고 침침해서 기숙사 돌아가는 길이 다 흐릿했어요. 컨베이어 앞에 하루 12시간을 앉아 있으니 허리가 펴지질 않았지요. 20살도 안 된 것이 허리를 두드리면서 걸어 다녔어요. 지금 생각하면 짠한데 그때는 그게 짠한 줄도 몰랐네요. 다들 그러고 살았으니까요. 월급날이 되면 저는 그 돈을 거의 손도 안 댔어요. 기숙사 한 방에 같이 살던 애들은 월급날이면 시내로 우르르 몰려나갔지요. 통굽 구두도 사고 분도 바르고 빵집에서 단팥빵도 사 먹고요. 저도 따라가고 싶었어요. 왜 안 그랬겠어요. 근데 저는 그 애들 뒷공무니만 보다가 슬그머니 기숙사로 돌아왔어요. 제 월급은 다 정해진 데가 있었거든요. 동생들 책값, 아버지 약값, 거기서 한 푼이라도 빠지면 우리 집 어디 한 군데가 삐걱거렸으니까요. 제 신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그 시절 신발 한 켤레를 10년을 신었어요. 밑창이 닳아서 비 오는 날이면 양말이 다 젖었지요. 한 번은 옆구리가 터졌는데 새로 살 생각을 안 하고 실하고 바늘로 제가 직접 꿰맸어요. 꿰맨 자리가 영 보기 흉했지요. 근데 그 무렵에 막내가 운동화가 작아져서 발이 까졌다고 우는 걸 봤거든요. 내 신발을 꿰매 신으면 그 돈으로 동생 운동화를 사줄 수 있었지요. 그래서 저는 꿰맨 신발을 신고 막내는 새 운동화를 신었어요.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답답하다. 자기 앞가림도 좀 하지." 근데요. 저는 제가 답답했다고 생각 안 했어요. 제가 바란 게 뭐 거창한 게 아니었거든요.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호강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식구들이 남들처럼만 살았으면 했어요. 동생들이 친구들 앞에서 기죽지 않았으면 어머니가 부엌에서 혼자 찬밥에 간장 비벼 드시는 일이 없었으면 딱 그만큼이었어요. 그 소박한 거 하나 지키겠다고
저는 제 신발을 꿰매 신었던 거예요. 저는 24세 시집을 갔어요. 남편은 면사무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말수가 적고 점잖아서 저 사람이면 평생 고생은 안 시키겠다 싶었지요. 시집 가면서 저는 공장을 그만뒀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며느리는 집에 있어야 한다고들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또 다른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누구네 며느리, 누구네 때 아이 둘을 낳았어요. 큰애가 도연이 아빠고요. 둘째는 딸이에요. 우리 주영이요. 막내딸이지요. 이 아이 이야기는 차차 해 드릴게요.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 놓은 아이거든요. 남편은 12년 전에 먼저 갔습니다. 암이었어요. 발견했을 때 이미 늦었더라고요. 병원에서 손 쓸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집에 모셔와서 제가 1년을 간병했어요. 미음 끓이고 기저귀 갈고 밤마다 두세 시간 간격으로 일어나서 자세 바꿔주고요. 그 1년 동안 저는 잠을 통째로 잔 날이 없어요. 남편이 가는 날 새벽에 제 손을 잡고 그러더라고요. "복희야, 미안해. 호강 한 번 못 시켜주고 가서."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진심이었어요. 호강 같은 거 안 바랐으니까요. 그저 우리 식구 건강하게 남들처럼만, 그게 제 평생 소원이었으니까요. 남편을 보내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큰아들네가 손주를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맞벌이라 도리가 없다고요. 저는 그러마했지요. 자식이 힘들다는데 어떤 부모가 안 된다고 하겠어요. 그렇게 도연이를 맡았어요. 도연이가 돌이 갓 지났을 때부터예요. 도연이는 지금 3살이고요. 그래서 요즘 제 하루가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오늘 새벽도 5시에 눈을 떴어요. 한여름이라 밤새 열대야에 잠을 설쳤지요. 선풍기 한 대로는 어림도 없어서 목덜미가 땀으로 끈적했어요. 그래도 일어나야 해요. 도연이 분유를 데워야 하거든요. 부엌에 나가서 주전자에 물을 올리는데 그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걸 보면서 손등에 핸드크림을 발랐어요. 제 손등이요. 여기저기 갈라져 있습니다. 설거지에, 빨래에, 손주 목욕에 물일을 하도 많이 해서 손등이 쩍쩍 갈라졌어요. 핸드크림을 바르면 그 갈라진 틈으로 약이 스며들면서 쓰라려요. 따끔따끔하지요. 그 쓰라림을 느끼면서 저는 가끔 생각해요. 이 손이 참 많이도 일을 했구나. 이게 제 손이에요. 19에는 조립을 하느라 부르텄고, 시집 와서는 시댁 제사상 차리느라 물집이 잡혔고, 남편 간병하느라 거칠어졌고, 이제는 손주 키우느라 갈라진 손이요. 이 손이 한 일이 참 많은데요. 정작 이 손으로 저 자신을 위해서 해본 일은 글쎄요. 한참을 생각해 봐도 잘 떠오르질 않네요. 분유를 다 데워서 식을세라 수건에 싸서 안고 도연이 방으로 갔습니다. 우리 도연이가 자다가 부스스 눈을 뜨더니 할미 하고 저를 부르는데요. 그 작은 손이 제 목을 끌어안고 우유 냄새 나는 얼굴이 제 뺨에 닿으면요. 그 순간만큼은 제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싶어요. 새벽에 일어난 게 하나도 안 억울하지요. 도연이를 안고 분유를 먹이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해가 안 떴는데 매미가 벌써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매미 소리에 귀가 먹먹하던 그 시골 마당이요. 거기서 꿰맨 신발을 신고 뛰어다니던 어린 복희가요. 그 애가 지금 여기 손주를 안고 앉아있는 이 할미를 보면 뭐라고 할까 싶더라고요. 도연이가 분유를 다 먹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살그머니 눕히고 부엌으로 나왔어요.
이제 아들네 식구 아침을 차려야 하거든요. 며느리가 7시 반에는 집을 나서니까 그 전에 국이라도 한 그릇 떠나야지요. 쌀을 씻으려고 쌀통문을 여는데요. 문득 그 쌀 쏟아지는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요. 쌀을 안 치고 나니 6시예요. 도연이는 새벽에 분유 먹고 다시 잠들어서 아직 한참 더 자요. 7, 8시는 돼야 부스스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2시간이 그나마 제가 집안일을 해치울 수 있는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이 아니라요. 그동안 아침상을 봐 놓고 빨래를 한번 돌리고 어질러진 거실을 치워 놓는 거지요. 그러다 7시쯤 되면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에요. 아들은 7시에 나가고 며느리는 7시 반에 나가요. 그 사이에 저는 두 사람 아침을 먹이고 자다 깬 도연이 씻기고 어린이집 갈 가방을 챙겨야 해요. 손이 10개라도 모자라요. 된장국을 앉혀 놓고 계란말이를 부치는데 안방에서 아들이 부스스한 얼굴로 나오더라고요. 식탁에 앉더니 오늘 좀 늦으니까 저녁은 차리지 말고 먼저 먹으라네요. 그러라고 했지요. 그런데 밥을 먹다 말고 또 도연이 오늘 어린이집에서 물놀이 한다는데 여벌옷은 챙겨 보냈냐고 묻더라고요. 챙겼다고 했어요. 사실은 안 챙겼거든요. 그 말 듣고 부랴부랴 도연이 방으로 가서 여벌옷이랑 수건을 가방에 쑤셔 넣었어요. 며느리는 화장을 다 하고 나오면서 줄줄이 당부를 늘어놓더라고요. 도연이가 어제 변을 안 봤으니 유산균 꼭 먹이고 요즘 편식이 심하니까 채소를 갈아서 죽에 섞어 먹이라고요. 그래, 알았다 했지요. 며느리가 허브차를 한 잔 타서 후루룩 마시는데 거기서 박하 비슷한 향이 나더라고요. 무슨 비싼 찻잎인가 봐요. 저는 그 향을 맡으면서 계란말이를 뒤집었어요. 두 사람이 나가고 나면요. 집이 갑자기 조용해져요. 그 조용함이 좋냐고요? 아니요. 그때부터가 저 혼자만의 전쟁이거든요. 도연이가 본격적으로 칭얼대기 시작하는 게 딱 그 시간이에요. 도연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면 한바탕 씨름을 해야 해요. 그 작은 몸이 어찌나 힘이 센지 몰라요.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바닥에 드러누워서 발버둥을 치는데 그걸 달래서 옷 입히고 양말 신기는 데만 20분이 걸려요. 겨우 달래서 업고 나서는데 이 녀석이 제 등에서 울다 지쳐 잠이 들어버렸어요. 어린이집까지 걸어서 10분 거리를 잠든 애를 업고 가는데요. 무릎이 시큰시큰해요. 제가 무릎이 안 좋거든요. 연골이 다 닳았대요. 작년부터 무릎에 주사를 맞아요. 그 주사가 또 어찌나 아픈지 맞을 때마다 식은땀이 나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무릎 아끼셔야 해요. 무거운 거 들지 마시고요.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무릎을 어떻게 아껴요. 손주를 하루에도 몇 번씩 업었다 안 었다 하는데요. 도연이를 어린이집에 들여보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 길에 작은 공원이 하나 있어요. 벤치에 애기 할머니들이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손주를 어린이집 보내고 그렇게 좀 쉬는 거예요. 커피도 한 잔씩 들고요. 저도 잠깐 앉을까 하다가 그냥 지나쳤어요. 집에 가서 밀린 빨래를 해야 하거든요. 어제 도연이가 토한 이불도 빨아야 하고요. 집에 오니까 설거지통에 그릇이 한가득이에요. 아침에 정신없이 차리느라 그릇을 다 쌓아만 놨거든요.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한여름이라 그런가? 물을 만지는데도 손등이 따가워요. 갈라진 자리에 세제가 들어가서요. 설거지를 끝내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기를 밀고 도연이 장난감을 정리하고 나니까 점심때가 다 됐어요. 점심은 그냥 아침에 남은 된장국에 밥을 말아서 후루룩 먹었어요. 반찬도 안 차렸어요. 혼자 먹는데 뭘 차려요. 식탁에 서서 국에 밥 말아서 선채로 먹었어요.
그리고는 또 도연이 데리러 갈 시간이 다가오니까 잠깐 누울까 하다가도 못 누워요. 한 번 누우면 못 일어날 것 같거든요. 무릎이고 허리고 안 쑤시는 데가 없으니까요. 그때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여고 동창 순자였어요. 이번 주말에 동창들끼리 청계산에 단풍 구경 간다고 저도 나오라고요. 다들 모이는데 나만 통 얼굴을 안 비친다고요. 저는 수화기를 든 채로 잠깐 말이 없었어요. 가고 싶었거든요. 친구들 얼굴 본 지가 언제인지 까마득하니까요. 근데 주말에는 도연이가 어린이집을 안 가잖아요. 도연이를 하루 종일 봐야 해요. 아들 내외는 주말에 좀 쉬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또 그 소리를 했어요. 손주를 봐야 해서 못 간다고요. 순자가 한숨을 쉬더니 그러더라고요. 포키야, 너는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네 인생은 없냐? 저는 웃으면서 다음에 꼭 나가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네 인생은 없냐?"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혀서 안 빠지는 거예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거실 거울에 제 모습이 비쳤어요. 머리는 다 헝클어졌고 앞치마는 물에 젖었고 얼굴은 푸석푸석하고요. 거기 웬 늙은 여자가 하나 서 있는데 그게 저인 거예요. 저는 거울 앞으로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눈가에 잔주름이 자글자글하고 입가는 아래로 축 처졌고 흰머리는 염색한 지 오래돼서 뿌리가 더 허옇게 샜더라고요. 손을 들어서 그 흰머리를 만져봤어요. 까슬까슬해요. 손등은 갈라졌고요. 그 순간 순자 목소리가 또 귓가에 울리는 거예요. "네 인생은 없냐?" 당연히 없지요. 없더라고요. 20살 적 저는요, 공장에서 제일 일 잘한다고 반장님한테 칭찬받던 애였어요. 시집 와서는 동네에서 음식 솜씨 좋다고 잔치집마다 불려다녔고요. 한때는 저한테도 이름이 있고 솜씨가 있고 저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복희는 다 어디로 갔나 싶더라고요. 거울 속에는 그냥 늙고 지친 할미 하나만 서 있더군요. 저는 손을 들어서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쓸어 넘겼어요. 그리고는 거울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오래 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더 보고 있으면 안 해도 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서요. 도연이를 다시 데려와서 저녁까지 먹이고 씻기고 재우면 밤 9시예요. 그제야 제 하루가 끝나요. 그런데 아들 내외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아들이 늦는다고 했으니까요. 며느리는 회식이라고 연락이 왔고요. 저는 잠든 도연이 옆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내일도 똑같겠지요. 모레도, 글피도요. 이게 제 하루예요. 거의 매일 이렇게 살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손주 보는 낙으로 사는 거 아니냐고요. 맞아요. 도연이가 할미하고 안길 때 그 맛에 살지요. 그건 진짜예요. 근데요,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누구의 무엇으로만 살다가 끝나는 걸까? 도연이 할미로? 아들 내 살림 미천으로? 그렇게 쓰이다가 어느 날 무릎이 다 망가지면 그때는 누가 나를 챙겨주나? 이런 생각을 하면 무서워서 얼른 도연이 얼굴을 봐요. 새근새근 자는 얼굴을 보면 그래도 마음이 좀 가라앉거든요. 그날 밤도 그렇게 도연이 얼굴을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동네 마트에 두부를 사러 갔다가 게시판에 붙은 종이 한 장을 봤어요. 문화센터에서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새로 연다는 안내문이었어요. 노래교실, 요가, 그리고 서예교실. 저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러다 도연이 데리러 갈 시간이 돼서 안내문을 한 번 더 쳐다보고는 발길을 돌렸어요. 근데 집에 오는 내내 그 서예교실 네 글자가 자꾸 눈앞에 어른거리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지요. 평생 붓이라고는 잡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 안내문을 본 뒤로 설거지를 하다가도 도연이 밥을 먹이다가도 그 네 글자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마치 누가 제 등을 슬쩍 떠미는 것처럼요. 처음엔 고개를 저었어요. 내 주제에 무슨 서예야. 손줘볼 시간도 모자란데 그런 거 배워서 어디다 쓰게. 그렇게 스스로를 다 일렀지요. 근데요. 그 핑계들이 하나도 제 마음을 못 누르더라고요. 자꾸만 그 종이 앞에 서 있던 제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며칠을 그러다가 결국 문화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강 신청이 아직 되냐고 물었더니 마침 한 달이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화요일이랑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반까지래요. 도연이 어린이집 가 있는 시간이랑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 시간이면 나도 잠깐 다녀올 수 있겠다 싶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수강료가 한 달에 3만 원이래요. 큰돈은 아니지요. 근데 저는 그 3만 원이 그렇게 아까운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제 앞으로 돈 쓰는 게 제일 아까웠어요. 도연이 장난감 사주는 3만 원은 안 아까운데 나 배우겠다고 쓰는 3만 원은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런 제가 좀 한심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요. 고민하다가 그래도 신청을 했습니다. 순자 목소리가 자꾸 들렸거든요. "네 인생은 없냐?" 그 말이요. 없으면 이제라도 좀 만들어 봐야 하지 않나. 딱 그 생각 하나로 용기를 냈어요. 첫 수업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연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저는 집으로 안 가고 문화센터 쪽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그런데 센터 건물이 가까워질수록 발걸음이 자꾸 느려지는 거예요. 괜히 왔나? 다들 나보다 잘하면 어쩌나? 나만 초짜라고 흉보면 어쩌나?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서예교실 문 앞에서 손잡이를 잡았다 놨다를 3번이나 했어요. 겨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교실 안에서 먹냄새가 확 풍기더군요. 그 냄새가 어찌나 차분하고 좋던지요. 어르신 7분이 긴 책상 앞에 앉아서 화선지에 글씨를 쓰고 계셨어요. 다들 고개를 숙이고 먹을 가는데 그 사각사각 소리가 교실에 가득했어요.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온 것 같았지요. 도연이 울음소리도 설거지통 그릇 소리도 없는 조용하고 먹냄새 나는 그런 세상이요. 선생님이 저를 맨 끝자리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벼루랑 먹이랑 붓을 처음 만져봤어요. 선생님이 먹 가는 법부터 가르쳐 주시는데 벼루에 물을 조금 붓고 먹을 동그랗게 돌려서 가는 거예요. 그 동작이 어찌나 단순하고 평화로운지요. 한 10분쯤 먹을 갈았나? 화산지에 처음 붓을 댔어요. 그런데요. 글씨가 영 엉망인 거예요. 선이 삐뚤빼뚤하고 먹이 번지고 붓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옆자리 분들은 척척 잘 쓰시는데 저만 영 어설펐어요. 얼굴이 화쿵거리더라고요. 괜히 왔다 싶고 손주나 보러 갈 걸 그랬나 싶고요. 붓을 내려놓고 그냥 집에 갈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근데요. 선생님이 제 화선지를 보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 잡는 분 글씨가 원래 이래요. 근데 손에 힘이 좋으시네요. 오래 일하신 손이군요." 그 말에 저는 그만 코끝이 찡해졌어요. 오래 일하신 손. 그 한마디가요. 제 갈라진 이 손을 흉이 아니라 칭찬으로 봐주는 것 같았거든요. 누가 제 손을 그렇게 봐준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다시 붓을 잡았어요. 그날 1시간 반이 어떻게 갔는지 몰라요.
먹냄새 맡으면서 사각사각 먹갈면서 삐뚤빼뚤 글씨 쓰면서요. 그 1시간 반 동안 저는 도연이 할미도 아니고 누구네 며느리도 아니었어요. 그냥 글씨 배우는 김복희였어요. 오랜만에요. 아주 오랜만에 제가 저로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저는 저도 모르게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손에는 아직 먹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그 냄새를 맡으면서 걷는데 발걸음이 어찌나 가볍던지요. 무릎이 아픈 것도 잠깐 잊었어요. 집에 와서 손을 씻는데 손등에 밴 먹물이 잘 안 지워지더라고요. 근데 그 까만 자국이 싫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들여다보면서 혼자 웃었답니다. 다음 수업이 목요일이었어요. 저는 그날만 기다렸습니다. 화요일 밤에 자리에 누워서 목요일이 어서 왔으면 했어요. 이런 마음이 얼마만인지요. 뭔가를 기다린다는 거요. 손주 분유 시간 말고 아들네 퇴근 시간 말고 오로지 나를 위한 무언가를 기다리는 게 그게 그렇게 설레는 일인 줄 몰랐습니다. 목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어요. 서예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화요일에 앉았던 그 맨 끝자리로 가려는데요. 그날따라 교실에 못 보던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창가 쪽 자리에 머리가 희끗한 어르신 한 분이 등을 곧게 펴고 앉아서 글씨를 쓰고 계셨어요. 저는 그분을 흘끗 보고는 제자리로 가서 조용히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먹을 갈면서도 자꾸 그 창가 쪽으로 눈이 가더라고요. 그 어르신이요. 글씨 쓰는 모습이 어찌나 단정한지요. 등을 꼿꼿하게 펴고 붓을 천천히 내리는데 그 동작에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화선지에 글자가 한자 한자 앉는 게 무슨 그림 같았어요. 저는 제 삐뚤빼뚤한 글씨를 내려봤다가 또 그분 글씨를 흘끔거렸다가 했지요. 그날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그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분인데 다들 인사 나누시라고요. 박상현 씨라고 하더라고요. 시청에서 오래 근무하시다가 작년에 정년퇴직을 하셨대요. 점잖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시는데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저도 얼결에 같이 고개를 숙였지요. 그게 다였어요. 그날은요. 그런데 그다음 화요일이었어요. 제가 먹을 가는데 먹이 잘 안 갈리는 거예요. 물을 너무 많이 부었나? 먹이 자꾸 미끄러지고요. 끙끙대고 있는데 옆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물을 조금만 따라내고 먹을 좀 더 세워서 갈아보세요. 박상현 씨였어요. 어느새 제 옆자리로 옮겨 앉으셨더라고요. 시키는 대로 했더니 정말 먹이 곱게 갈리는 거예요. 신기했더니 그분이 빙긋 웃으시더군요. 그 웃음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점잖은 양반이 웃으니까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 잡히는데 그게 또 사람을 편하게 만들더라고요. 그 뒤로 그분은 제가 끙끙댈 때마다 한마디씩 거들어 주셨습니다. 붙잡는 법이 틀렸다고요. 제가 붓을 너무 꽉 쥐고 있었나 봐요. 그분이 "이렇게 가볍게 계란 쥐듯이 해 보세요." 하시면서 손을 뻗어 제 붙잡은 손 모양을 살짝 고쳐 주셨어요. 그 순간 그분 손이 제 손등에 잠깐 닿았는데요. 순간 전율이 일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손을 움찔했어요. 그분도 못 적으셨는지 얼른 손을 떼고 헛기침을 하셨고요. 별것도 아닌데 저는 그날 집에 와서도 그 손의 전율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아니, 생각났다기보다는요. 손등에 그 전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주책이지. 다 늙어서 무슨. 그냥 친절한 양반이 초짜 좀 도와준 건데 내가 왜 이러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얼른 털어버렸습니다. 도연히 저녁밥을 차려야 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게요. 서예교실 가는 날이 점점 더 기다려지는 거예요. 처음엔 글씨 배우는 게 좋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 화요일이랑 목요일 아침에 제가 거울 앞에서 머리를 한 번 더 빗고 있더라고요. 평소엔 대충 질끈 묶고 다니던 사람이요. 옷장에서 그나마 멀쩡한 블라우스를 꺼내 입고요. 그러면서도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아니, 모르는 척했지요. 상현 씨는 늘 먼저 와 계셨습니다. 제가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분이 고개를 들고 저를 보고는 가볍게 목례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제 자리 옆에 슬그머니 따뜻한 캔커피를 하나 놔두시는 거예요. 그게 어찌나 무심하면서도 다정한지요. 저는 그 캔커피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손바닥으로 그 온기가 스며드는데요. 갈라진 손등에 닿는 그 따뜻함이 참 오랜만이다 싶었어요. 누가 나를 걱정해 주는 거요. 그게 별거 아닌데 그 별거 아닌 게 저는 왜 그렇게 뭉클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루는 수업이 끝나고 다들 나가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댁이 어느 쪽이세요? 가는 길이 같으면 같이 좀 걸을까 해서요." 알고 보니 집이 같은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나란히 걸었어요. 별 얘기는 안 했어요. 날씨 얘기, 글씨 얘기 뭐 그런 거요. 그분은 말수가 적은 분이라 제가 묻는 말에 짧게 대답만 하셨어요. 근데 그 짧은 대답들이 다 진중했어요. 허튼 소리를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걷다가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별한 지 6년 됐다고요. 저도 모르게 저도 혼자 된 지 7년 됐다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잠깐 걸음을 멈추고 저를 보시는데 그 눈빛이요. 뭐랄까. 안 됐다는 동정도 아니고 그냥 같은 처지를 아는 사람의 조용하고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을 보는데 가슴이 이상하게 내려앉더라고요. 저는 얼른 시선을 피하고 갈림길에서 인사를 하고 헤어졌어요. 집에 오는 내내 그분 마지막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저는 또 고개를 저었지요. "복희야, 정신 차려라.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그냥 같이 글씨 배우는 점잖은 양반일 뿐이야." 그렇게 몇 번이고 제 마음에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이었어요. 도연이 재우고 설거지를 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한 통 와 있더라고요. 화면을 켜서 봤더니 상현 씨였어요. 아까 헤어질 때 번호를 주고받았거든요. 무슨 큰일이라고 저는 고무장갑을 벗고 손을 닦고 그제야 그 문자를 제대로 읽었습니다. 별 내용은 아니었어요. 오늘 같이 걸어서 좋았다고 조심히 들어가셨냐고요. 그게 다였어요. 근데 저는 그 짧은 문자를 읽고 또 읽고 했어요. 무슨 연애 편지라도 받은 사람처럼요. 답장을 뭐라고 해야 하나 한참을 고민했어요. 너무 딱딱하게 보내면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살갑게 보내도 주책 같고요. 겨우 답장을 보냈어요. "네, 잘 들어왔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보내고 나서 또 후회했어요. 너무 짧게 보냈나? 무뚝뚝해 보이면 어쩌나? 67살 먹은 여편 내가 문자 한 통에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우스웠어요. 그런데 그 우스운 게 싫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간질간질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잘 안 왔어요. 자리에 누워서 천장을 보는데 자꾸 상현 씨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글씨 쓸 때 그 단정한 옆모습, 빙글 웃을 때 잡히던 그 눈가 주름, 캔커피 건네던 그 무심한 손이요. 그러다
화들짝 놀라서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어요. "복희야, 너 미쳤냐? 이 나이에 무슨 주책맞게." 그렇게 스스로를 야단쳤지요. 그런데 마음이라는 게 야단친다고 들어먹나요? 며칠이 지나고 또 문자가 왔어요. 이번엔 조금 길었어요. "다음 주에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점심이나 함께 하실래요?" 근처에 칼국수 잘하는 집이 있다고요. 그 문자를 보는데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점심이요. 단둘이서요. 그건 그냥 같이 걷는 거랑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저는 휴대폰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가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 칼국수집이 어떤 덴지, 그 양반이랑 마주 앉아서 밥을 먹으면 어떤 기분일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근데요, 그 두근거림 바로 뒤에 무서운 생각이 따라붙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 도연이 알미가 다 늙어서 외간 남자랑 칼국수를 먹으러 다닌다고 동네에 소문이라도 나면, 아들이 알면, 며느리가 알면, 그 생각을 하니까 두근거리던 가슴이 싹 식어버리는 거예요. 손발이 다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답장을 썼다 지웠다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가겠다고 썼다가 지우고 못 간다고 썼다가 지우고요. 그러다 결국 이렇게 보냈어요. "죄송해요. 그날은 제가 좀 바쁘네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데 손가락이 다 떨렸어요. 보내고 나서는 휴대폰을 방바닥에 엎어놨어요. 더는 안 보려고요. 그런데 엎어놓은 그 휴대폰을 자꾸 다시 뒤집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답을 했을까? 서운해하셨을까? 그러다가 또 안 보는 게 낫지 싶어서 다시 엎어놓고요. 그날따라 저는 방 안에 혼자 앉아서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나. 그냥 칼국수 한 그릇 먹으러 가는 건데 그게 뭐 큰 죄라고.' 근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게 큰 죄인 것만 같았어요. 남편 떠내보낸 지 7년인데도요. 이렇게 마음이 설레는 게 먼저 간 남편한테 미안하고 자식들한테 면목이 없고 동네 사람들한테 부끄럽고요. 그 며칠 뒤 동네 미용실에 머리를 하러 갔습니다. 흰머리가 너무 많이 샜길래 염색이라도 좀 하려고요. 미용실 의자에 앉아 있는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고 계셨어요. 그러다 누구 얘기가 나왔는데요. 옆 동네 어떤 할머니가 영감 죽고 나서 무슨 노인정에서 만난 할아버지랑 눈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아주머니들이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그 나이에 주책이라고요.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고요. 한 아주머니는 그러더라고요. 늙어서 그렇게 살림 합쳤다가 영감 병들면 똥오줌 다 받아내고 병수벌만 들다가 골병 든다고요. 그게 다 돈 때문이라고요. 노인네들 연애는 다 속셈이 있는 거라고요. 저는 거울 속에서 제 얼굴이 굳는 걸 봤어요. 그 아주머니들은 그냥 남 얘기로 한 거였어요. 근데 저는요, 그 말 하나하나가 꼭 저를 두고 하는 말 같았어요. 염색약이 머리에 발려서 따끔거리는데 그 따끔거림보다 가슴이 더 따끔거렸습니다. 집에 와서 저는 휴대폰을 열었어요. 상현 씨한테서 답장이 와 있었어요. 언제 와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짧은 문자였어요. "네, 바쁘시면 어쩔 수 없지요. 그럼 다음에 시간 되실 때 뵙겠습니다." 그 점잖은 문자를 보는데 이상하게 더 마음이 아팠어요. 차라리 서운하다고 왜 안 오냐고 때라도 쓰면 모를까요.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보다가 답장을 안 하고 휴대폰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왜 우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서러웠어요. 설레는 것도 제 같고 마음을 접는 것도 서럽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제가
참 한심하고 가여웠어요. 저는 돌아 누워서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날 밤부터요. 저는 마음을 단단히 고쳐먹기로 했어요. '이건 아니다. 이러면 안 된다. 다 늙어서 무슨 청승이냐.' 그렇게 며칠을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상현 씨한테 문자가 와도 답을 안 했어요. 일부러요. 마음을 끊으려면 아예 발을 빼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선선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름 내 그렇게 우러대던 매미 소리가 어느새 뚝 끊겼어요. 창에 옅은 이슬이 맺히고요. 계절이 바뀌는 게 느껴졌지요. 저는 안방 장롱 위에 모셔둔 남편 영정 앞에 오랜만에 향을 하나 피웠어요. 향 냄새가 방 안에 퍼지는데 저는 그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남편 사진을 보는데 그이가 저를 빤히 내려다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사진을 향해서 입속으로 가만히 말을 걸었어요. "여보, 나 요즘 이상해요. 마음이 자꾸 딴 데로 가요. 그러면 안 되는데 당신 보내드린 지 7년밖에 안 됐는데 내가 주책이지요. 내가 못된 사람이지요." 말을 하다 보니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평생을 그이 하나 바라보고 살았거든요. 호강 한 번 못 받았어도 저는 그이가 좋은 남편이었다고 생각해요. 말없이 성실하고 식구밖에 모르고요. 그런 사람을 보내놓고 7년 만에 다른 남자한테 가슴이 설렌다는 게요. 꼭 그 일을 배신하는 것 같았어요. 죄 짓는 것 같았어요. 향이 다 타들어갈 때까지 저는 그 앞에 앉아서 울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있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아들이 일찍 들어왔어요. 저녁을 먹는데 아들이 밥을 먹다 말고 저를 슬쩍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러는 거예요. "엄마 요즘 어디 다니냐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동네 마실 좀 다닌다고 얼버무렸지요. 근데 아들이 또 묻는 거예요. "엄마, 요즘 도연이 어린이집 보내고 나서 집에 잘 안 계시던데 어디 다니는 거 아니야?" 저는 숟가락을 든 손이 멈칫했어요. 며느리가 옆에서 거들더라고요. 낮에 전화를 해도 안 받으실 때가 있다고요. 무슨 일 있으시냐고요. 두 사람이 저를 빤히 보는데 그 눈빛이요. 걱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캐묻는 것 같았어요. 저는 등에 식은땀이 났어요.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요. 저는 황급히 둘러댔어요. 그냥 노인네들 글씨 배우는데 좀 다닌다고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글씨는 무슨 글씨냐고요. 그 나이에 글씨 배워서 어디다 쓰냐고요. 그럴 시간 있으면 도연이나 잘 봐달라고요. 요즘 도연이가 어린이집에서 떼를 많이 쓴다는데 할머니가 집에서 잘 안 돌아줘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도연이 핑계를 대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무슨 염치로 글씨를 배워요. 손주 보는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요.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밥만 꾸역꾸역 먹었어요.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질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안방 장롱을 열었습니다. 서예 교실에서 쓰던 붓이랑 벼루를 보자기에 곱게 싸뒀거든요. 그걸 꺼냈어요. 붓을 손에 쥐어 보니까 먹 냄새가 아직 희미하게 나더라고요. 그 냄새를 맡으니까 또 코끝이 찡해졌어요. 글씨 배우러 가던 그 화요일 아침의 설렘이, 캔커피의 온기가 다 떠올랐어요. 저는 그 붓이랑 벼루를 장롱 제일 깊숙한 곳에 도로 밀어 넣었어요. 이불을 그 위에 덮어서 아예 안 보이게요. 더는 안 가기로 했어요. 글씨도 그 사람도요. 다 욕심이었어요. 분에 넘치는 욕심이었어요.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손주나 보면서 조용히 살다 가는 게 맞다 싶었어요.
그 뒤로 저는 서예 교실에 안 나갔습니다. 화요일에도 목요일에도요. 그동안 상현 씨한테서 문자가 몇 번 왔어요. 무슨 일 있으시냐고. 안 보여서 걱정된다고요. 저는 답을 안 했어요.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 놓고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을 버티니까 문자는 더는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편해졌냐고요? 아니요. 더 이상했어요. 마음을 접었으면 후련해야 하는데 가슴 한 군데가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한 거예요. 도연이를 봐도 예전 같지가 않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잠도 안 오고요. 저는 그게 다 마음을 못 잡아서 그런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어요. 딸 주영이가 왔어요. 사위랑 같이 오기로 했는데 사위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못 오고 주영이 혼자 왔더라고요. 오랜만에 온 딸이 반가워서 저는 부엌에서 부지런히 상을 차렸어요. 주영이는 거실에서 도연이랑 놀아주고 있었고요. 그런데 상을 차리다가 깜빡 잊은 게 생각났어요. 달력에 적어둔 병원 예약 날짜요. 무릎 주사 맞으러 가는 날을 까먹을까 봐 부엌 벽에 걸린 달력에 적어 놨거든요. 그걸 확인하려고 부엌으로 가는데 거실에서 주영이가 그 달력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가가는 줄도 모르고요. 주영이가 보고 있던 건 달력이 아니었어요. 달력을 넘기다가 그 뒷장을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다 뭘 적어 놨거든요. 아니, 적어 놨다기보다는요. 끄적여 놨어요. 누가 볼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요. 그냥 마음이 하도 답답한 날에 달력 뒷장을 넘겨서 거기다 제 속을 몇 줄 적었던 거예요. 일기라고 하기도 뭐한 그런 낙서 같은 거요. 거기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요. "박 선생이 오늘도 웃었다. 나도 모르게 따라 웃었다. 나는 왜 이러면 안 되는 걸까?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가슴이 이렇게 뛰는 게 죄인가? 여보, 미안해요. 그런데 나도 한 번쯤은 누구의 무엇이 아니라 그냥 나로 살아보고 싶어요." 그렇게 적힌 말들이었어요. 제가 다가가는 기척에 주영이가 화들짝 놀라서 그 종이를 내려놨어요. 저는 얼른 그걸 빼앗듯이 챙겨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늙은이 주책이라고 둘러댔어요. 가슴이 벌렁거렸어요. 들켜버렸으니까요. 평생 누구한테도 안 보일 제 속을 딸한테 들켜버린 거예요. 저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주영이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저를 가만히 보다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면서 일어났어요. 그날 저녁을 먹는데 주영이가 평소보다 말이 없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자꾸 저를 흘끔거리더라고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꾹 참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괜히 마음이 불편해서 밥상을 빨리 치웠어요. 토연이 핑계를 대면서요. 주영이는 그날 자고 간다고 했어요. 오랜만에 친정에서 하룻밤 자고 간다고요. 밤이 깊었습니다. 도연이를 재우고 저는 거실로 나왔어요. 주영이가 소파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옆에 앉으니까 주영이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제 손을 가만히 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그 박 선생이라는 그분 좋아하는 거지?" 저는 손을 빼려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무슨 소리냐고. 늙은이가 주책이지 무슨 좋아하는 거냐고요." 그런데 주영이가 제 손을 더 꼭 잡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똑바로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지. 그게 왜 주책이야? 엄마는 평생 누구 좋아한다는 말도 못하고 살았지?
아빠도 엄마가 골라서 만난 사람 아니잖아. 집에서 정해준 사람이었잖아. 그 말에 저는 그만 참았던 게 터졌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데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동안 꾹꾹 눌러뒀던 게 툭이 터지듯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주영아, 나 어떡하니?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데 그게 무서워. 네 아빠한테 미안하고 너희들 보기 부끄럽고 동네 사람들 손가락질이 무섭고 이 나이에 이러는 내가 한심하다. 그렇게 두서없이 막 쏟아냈어요. 주영이가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그 작던 애가 언제 이렇게 커서 저를 다 안아주는지요. 제 등을 토닥이면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하나도 안 안심해. 엄마는 평생 우리 위해서만 살았잖아. 이제 엄마 인생도 좀 살아야지. 아빠도 하늘에서 엄마 행복한 거 보면 좋아하실 거야. 엄마가 평생 고생만 하다 가는 거 아빠가 더 싫어하실걸?" 저는 딸 품에 안겨서 어린애처럼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다가 제가 그랬어요. "근데 네 오빠가 알면 난리 날 거다. 동네에 소문나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주영이가 몸을 떼고 제 눈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눈빛이 어쩐지 야무지더라고요. "엄마,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엄마 마음만 따라가. 알았지?"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딸이 위로해 주는 말인 줄만 알았지요. 그런데 우리 주영이는요, 그날 밤 이미 뭔가를 단단히 마음먹은 얼굴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주영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출근하는 길에 어디 들릴 데가 있다면서요. 저한테는 말도 안 하고요. 이건 나중에 주영이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날 아침 주영이가 서예 교실을 찾아갔대요. 마침 수업이 있는 날이었고 상현 씨가 늘 그렇듯 일찍 와 계셨다더라고요. 주영이가 다가가서 혹시 박 선생님이시냐고 물었대요. 그리고는 자기가 김복희 딸이라고 했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래요. 주영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대요. "저희 엄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같이 글씨 배우는 동기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마음이 있으신 건가요?" 우리 딸이 그렇게 야무진 데가 있어요. 빙빙 안 돌리고 핵심을 찌르는 거요. 상현 씨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솔직하게 말씀하셨대요. 복희 씨가 안 나온 뒤로 글씨가 손에 안 잡힌다고요. 매번 교실 문이 열릴 때마다 혹시 복희 씨인가 싶어서 고개를 든다고요. 그런데 아니어서 실망하기를 며칠째라고요. 이 나이에 주책인 줄 알지만 복희 씨를 다시 보고 싶다고요. 그 말을 하면서 그 점잖은 양반이 얼굴이 다 붉어지셨대요. 주영이가 그 얘기를 저한테 전해주는데 저는 듣기만 하는데도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주영이는 그 자리에서 박상현 씨한테 점심을 대접하겠다고 했대요.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 사람을 좀 알아보려고요. 어떤 사람인지, 우리 엄마한테 어울리는 사람인지 딸로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지요. 두 사람이 근처 한정식 집에 마주 앉았대요. 주영이가 이것저것 물었다더라고요.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시는지, 자녀분들은 뭐 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생각인지, 기타 등등요. 상윤 씨는 하나하나 차분하게 대답하셨대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두셨는데 다들 멀리 살아서 1년에 몇 번 못 본다고요. 사모님 보내고 6년을 혼자 지내셨는데 적적하긴 해도 자식들한테 짐되기 싫어서 내색 안 하고 사셨다고요. 연금이 나와서 생활은 걱정 없고 그저 말벗 하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요. 주영이가 그러더라고요. 그 양반 말씀하시는 게 진실되더라고요.
허튼 욕심이 안 보였대요. 밥을 다 먹고 주영이가 마지막으로 물었대요. "혹시 저희 엄마랑 살림 합치실 생각이세요?" 그랬더니 박상현 씨가 손사래를 치셨대요. 아니라고요. 그런 부담 드릴 생각 없다고요. 그저 가끔 만나서 같이 밥 먹고 글씨 쓰고 산책하고요. 서로 외롭지 않게 그렇게 곁에 있어 드리고 싶을 뿐이라고요. 그 말에 주영이가 마음을 놓았대요. 이 사람이라면 엄마를 함부로 하지 않겠구나 싶었던 거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주영이가 퇴근하고 다시 집으로 왔어요. 그러더니 저녁 먹고 나서 아들네 식구가 다 모인 자리를 만들더라고요. 오빠도 부르고요. 저는 영문도 모르고 같이 앉아 있었지요. 주영이가 차분하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한테 좋은 분이 생겼다고요. 같이 글씨 배우는 분인데 점잖고 좋은 사람이라고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들이 발끈하더라고요. 엄마가 무슨 연애냐고요. 동네에 소문나면 창피해서 어떡하냐고요. 며느리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손주는 누가 보냐고요. 연애하실 시간에 도연이나 봐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요. 저는 또 고개를 푹 숙였어요. 가슴이 쪼그라들었지요. 역시 안 되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영이가 조금도 안 흔들리더라고요. "오빠, 엄마가 도연이 봐준 게 벌써 2 년이야. 그동안 오빠가 엄마한테 뭐 해 드린 거 있어?" 주영이는 목소리가 떨리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고 그냥 또박또박했어요. "엄마가 우리 키우느라 평생 고생한 거 오빠도 알잖아. 이제 엄마도 좀 행복하게 살아야지. 엄마 인생인데 왜 우리가 막아?" 아들이 그래도 뭐라고 하려는데 주영이가 말을 딱 잘랐어요. "오빠 언니, 도연이는 내가 시터 알아봐 줄게. 비용도 보탤게. 그러니까 엄마한테 손주 핑계 대지 마. 그리고 오빠, 엄마가 연애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엄마 행복을 막는 우리가 부끄러운 거야. 알겠어?" 그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아무 말을 못 하더라고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 자식들 앞에서 큰 소리 한 번 못 내본 저예요. 그런데 우리 딸이 저를 위해서 저렇게 야무지게 나서주는 거예요. 누가 저를 위해서 싸워준 게 제 평생 처음이었어요. 저는 주영이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딸 손이 어찌나 따뜻하던지요. 그날 밤 주영이가 저를 앉혀 놓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제 마음 편하게 그분 만나. 대신 엄마가 다치지 않게 내가 다 정리해 줄게." 그리고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더라고요. 무슨 서류 같은 거였어요. 그 종이가 뭐냐고 물었더니 주영이가 빙긋 웃더라고요. 약속 같은 거라면서 한 줄 한 줄 짚어주는데요. 저는 그걸 듣다가 '우리 딸이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뒀구나.' 싶어서 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거기 적힌 게요.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첫째, 살림은 합치지 않는다. 각자 살던 집에서 그대로 산다. 둘째, 일주일에 3번만 만난다. 너무 붙어 있으면 서로 부담되니까. 셋째, 데이트 비용은 따로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둘이 똑같이 넣어서 쓴다. 넷째, 서로의 자식 일에는 간섭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었어요. 저는 그걸 듣고 처음엔 좀 의아했어요. 아니, 연애를 하는데 무슨 약속을 이렇게까지 정하나 싶었죠. 그랬더니 주영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거 다 엄마 지키려고 그러는 거야. 옛날 어른들처럼 무작정 살림 합쳤다가 한쪽이 아프면 다른 쪽이 병수발 다 들고 재산 문제로 자식들끼리 싸우고 그렇게 되면 엄마만 또 고생하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을 딱 그어 놓자는 거지."
그 말을 들으니까 미용실에서 들었던 그 말이 생각났습니다. 늙어서 살림 앞섰다가 병수발만 들다 골병 든다는 그 말이요. 그 말이 무서워서 저는 마음을 접었던 거였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영이는 그 무서운 걸 아예 안 일어나게 막아준 거예요. 걱정하던 일이 일어날 틈을 안 준 거지요. 저는 그제야 가슴이 좀 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주영이가 상현 씨 자녀분들하고도 연락을 했대요. 그쪽 아들, 딸한테도요, 이 약속을 똑같이 설명하고 다들 동의를 받았다더라고요. 양쪽 집 자식들이 다 알고 다 좋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거지요. 떳떳하게 어디 가서든 당당하게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좋았어요. 숨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떳떳하게요.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제일 깊숙한 곳에 이불 밑에 미뤄뒀던 그 보자기를 꺼냈어요. 붓이랑 벼루요. 보자기를 풀어서 붓을 손에 쥐는데 손이 다 떨리더라고요. 다시는 못 잡을 줄 알았거든요. 먹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오는데 그게 어찌나 반갑던지요. 저는 그 붓이랑 벼루를 다시 깨끗이 닦아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음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서유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박상현 씨가 늘 그 자리에 등을 곧게 펴고 앉아 계셨어요. 제가 들어가니까 그분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저를 보고 그 점잖은 양반이 활짝 웃으시는 거예요. 눈가에 주름이 가득 잡히게요. 그분이 자리에 일어나서 제 쪽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늘 그랬듯이 따뜻한 캔커피를 하나 제 손에 쥐어 주셨어요. 아무 말 없이요. 근데 그 손이 예전보다 조금 더 오래 머물렀어요. 제 손등에요. 저는 그 온기를 느끼면서 이번엔 손을 빼지 않았어요. 빼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더는 도망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수업이 끝나고 우리는 같이 걸었습니다. 예전처럼요. 근데 예전이랑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걷다가 상현 씨가 슬그머니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지만 손을 빼지 않았어요. 그분 손은 크고 따뜻했습니다. 그 손을 잡고 봄볕이 드는 길을 걷는데요. 제 나이 67에 가슴이 17 소녀처럼 두근두근거리는 거예요. 그 길에 예전에 제가 그냥 지나쳤던 그 공원이 있었어요. 또래 할머니들이 벤치에 앉으시던 그 공원이요. 그때 저는 빨래하러 가야 한다고 그냥 지나쳤었지요. 근데 그날은요. 상현 씨랑 그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햇볕을 쬐면서요. 그분이 어디선가 빵을 2개 사오셨더라고요. 따뜻한 빵을 먹으면서 우리는 별 시덥잖은 얘기를 하면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저는 문득 멈춰서서 하늘을 봤어요. 파란 봄하늘이었어요. 남편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이번엔 미안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여보, 나 이제 좀 행복해지려고요. 당신도 이해해 주지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죄책감이 안 들었어요. 주영이 말이 맞았어요. 그이도 하늘에서 제가 웃는 걸 보면 좋아할 테니까요. 그렇게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주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비워놓으라고요. 왜냐고 물었더니 깜짝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사위랑 같이 어디 좋은 데 데려가 준다고요. 저는 영문도 모르고 알겠다고 했지요. 주말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오랜만에 옷장을 열어서 제일 고운 옷을 골라 다려놨지요. 주말이 됐습니다. 주영이랑 사위가 차를 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저는 다려놓은 고운 옷을 입고 오랜만에 입술도 살짝 발랐어요. 그랬더니 주영이가 엄마 예쁘다고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그 호들갑이 싫지 않았어요.
차에 탔는데 어디 가냐고 물어도 주영이는 그냥 웃기만 하더라고요. 도착해서 보니 상현 씨가 거기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알고 보니 주영이가 우리 둘이랑 자기네 부부랑 넷이서 같이 점심을 먹는 자리를 마련한 거였어요. 근사한 식당이었어요. 창밖으로 꽃잎이 흩날리는 그런 예쁜 곳이었지요. 주영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제 숨어서 만나지 말고 이렇게 떳떳하게 만나. 우리가 다 응원하니까. 그 말에 상현 씨가 주영이랑 사위한테 고개를 이렇게 숙이시더라고요. 따님 덕분에 제가 염치불구하고 어머님 곁에 있게 됐다고요. 정말 고맙다고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자꾸 눈물이 또 나려고 해서요. 평생을 죄인처럼 숨어 살 뻔했는데 이렇게 환한 데서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그날 우리 넷은 벚꽃을 보면서 오래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씀드릴게요. 이제 저는 도연이를 종일 보지 않아요. 주영이가 알아봐 준 시터분이 오시거든요. 저는 손주가 보고 싶을 때 잠깐씩 들여다보는 할머니가 됐어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의무로 보는 거랑 보고 싶어서 보는 거랑은 천지 차이더라고요. 도연이도 그걸 아는지 요즘은 저를 더 반겨요. 상현 씨랑은요, 주영이가 정해준 약속대로 만나요. 일주일에 3번이요. 같이 글씨를 쓰고 산책을 하고요. 요즘은 둘이서 빵집 다니는 재미에 빠졌어요. 그 양반이 빵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동네 맛있는 빵집이 있다고 하면 버스를 타고서라도 찾아가요. 갓 구운 빵 냄새 맡으면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면서요. 그렇게 마주 앉아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어요. 지난주에는요, 둘이서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곱게 차렸고요. 나란히 앉아서요. 사진사가 좀 더 가까이 붙으라고 하니까 그 점잖은 양반이 얼굴이 빨개지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요. 이른이 다 된 양반이요. 그 사진을 찾아다가 제 방에 걸어 놨어요. 아침마다 그 사진을 보면 절로 웃음이 납니다. 며칠 전엔 아들이 집에 왔어요. 처음엔 영 떨떠름해하던 아들이요. 제가 요즘 얼굴이 환하게 펴진 걸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미안했어요. 엄마도 사람인데 내가 엄마를 너무 엄마로만 봤나 봐요." 그 말에 저는 아들 손을 잡고 그저 웃었어요. 늦었지만 그 한마디가 어찌나 고맙던지요. 그리고 며칠 전이었어요. 주영이랑 둘이서 카페에 앉아 있는데 주영이가 저를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행복해 보인다고요. 그 말에 제가 그랬어요. "다 네 덕분이라고.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죄인처럼 숨어 살다 갔을 거라고요." 그랬더니 주영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엄마가 내 엄마라서 나는 진짜 좋아. 엄마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 저는 그 손을 마주 잡고 우리 딸을 가만히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주영아, 네가 내 딸로 태어나 줘서 엄마가 참 고맙다. 네가 엄마한테 돌려준 건 연애가 아니라 엄마 이름이야. 40년 동안 까맣고 살았던 김복희라는 이름. 네가 그걸 다시 찾아줬어." 여러분, 사연 잘 들으셨어요? 저는 이 방송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친정엄마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복희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아마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복희 씨가 꼭 내 얘기 같아서요. 생각해 보면요. 우리 세대 여자들이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딸로 태어나서는 오빠, 남동생 뒷바라지하고 시집 가서는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낳아서는 자식 키우느라 청춘을 다 보내고 이제 좀 쉬나 했더니 또 손주를 봐달라고 하고요. 평생을 누구의 무엇으로만 살았지 정작 내 이름으로는 한 번을 못 살아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요, 누구의 아내이기 전에, 누구의 할머니이기 전에요, 그냥 한 사람이에요. 그 사실을 평생 고생하느라 까먹고 사셨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라도요, 거울 앞에 서면 그 지친 얼굴한테 한번 말을 걸어보세요.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고, 또 참 잘 살아왔다고요. 그리고 이제는 너 좋은 것도 좀 하고 살자고요.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사 먹고, 가고 싶은 데 있으면 가고,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배우고요. 그 3만 원 더는 아까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차고 넘치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주책이라고 하면 어때요? 내 인생인데요. 내 남은 날들인데요. 복희 씨처럼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이른이든 여든이든요. 오늘이 우리 인생에서 제일 젊은 날이잖아요. 여러분, 평생 식구들 먹이느라 정작 본인 입에는 좋은 거 한번 못 넣어보신 우리 어머니들, 자식 새 옷 입히느라 본인은 10년 된 옷 기워 입으신 우리 언니들, 그 손등 갈라지도록 일하신 그 귀한 손, 제가 오늘 그 손 꼭 한번 잡아드리고 싶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진심으로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지나온 날들보다 훨씬 더 환하고 따뜻하기를 이 친정엄마가 두 손 모아 기도할게요.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 지금까지 친정엄마의 사이다 라디오였습니다. 사랑합니다.